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의 호흡기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과계 중환자실은 수술이나 외상 환자가 아닌 폐렴이나 신부전 아니면 폐혈증 같은 내과계 질환 환자들이 입원하는 중환자실입니다. 이 사진은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모습입니다. 에크모라는 장비로 이제 심장과 폐를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투석기로 콩팥을 대체하고 있고, 그 인공호흡기로 환자들의 이제 호흡을 마찬가지로 보조해주고 있고, 이 양쪽에 여러 가지 이제 수액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여러 가지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인공호흡기도 환자분이 이제 회복할 수 있을 동안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목표로 우리가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자체만으로도 환자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인공호흡기는 환자를 회복할 수 있는데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기랑 산소 마스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가 스스로 숨을 못 쉴 때 인공호흡기는 호흡을 보조할 수 있지만 산소 마스크는 환자가 숨을 못 쉰다, 안 쉰다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코에 산소가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 여부랑 상관없이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는 인공호흡기. 환자의 호흡이 유지가 돼야지 산소를 흡수할 때 쓰는 것이 산소 마스크가 되겠고요. 다만 두 장비를 사용할 때의 차이점은 산소 마스크는 단순히 우리 코나 입에 이런 산소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거치하면 되지만 인공호흡기는 직접적으로 폐에 이제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기관의 튜브라고 하는 이 튜브를 기도에 삽관을 하게 됩니다. 이 삽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폐에 이제 공기 압력을 밀어 넣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 마스크는 덜 침습적이지만 인공호흡기는 삽관을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습적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없어서 아예 호흡을 못하거나 아니면 중증의 호흡 질환이 생겨서 본인이 요구하는 산소를 충분하게 흡수하지 못해서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실제 산소 공급을 했지만 본인의 호흡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 흡수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외상이나 흡입 화상 같은 게 있으면 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하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또 인공호흡기를 추가적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셔서 또는 심정지 상태로 우리가 왔을 때는 급하게 이제 삽관을 해야겠죠. 그때는 환자분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 부정이 나빠지거나 우리가 이제 전신 마취하고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또 인공호흡기가 필요한데 그때는 미리 우리가 이제 충분한 준비와 이제 대처를 미리 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기관의 삽관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확보하고 확인하고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튜브를 입 안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넣기 전에 환자분의 이제 입이 벌어지는 정도와 모양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예측해서 준비를 하고 환자분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삽관하기 전에 진정제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근이완제, 그러니까 환자분이 힘을 쓰거나 호흡이 있을 경우는 기관에 삽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정제 다음에 의료진의 판단하에 신경근 차단제를 같이 투여하게 됩니다. 투여한 이후에 삽관할 때 쓸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입을 벌리고 성대와 기도를 찾아서 이제 튜브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손가락만 목에 넣으면 헛구역질 나온 것처럼 이런 튜브가 이제 상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삽관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호흡기에 연결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진통제를 투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진정제까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진통제는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아마 언론에서 펜타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계통의 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의 정도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의료진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심폐 기능이 매우 정상적인데 단순히 대사적 문제가 있어서 이제 또는 기도 확보를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진정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진정 정도만 유지하고 호흡은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모드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폐렴이 매우 심하거나 이제 폐 쪽에 이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나 아니면 다른 혈액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각성돼 있는 상태가 환자에게 매우 손해가 큽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너무 격양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의료진이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깊은 진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극복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진정제를 줄여서 각성을 시키게 됩니다. 진정제 자체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약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게 되면 몸에 축적이 되고 간이나 콩팥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해독을 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오래 쓰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항상 우리가 가능한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를 낼 때 이 공기가 성대를 울려야지 이제 소리가 나는데, 기관 삽관이든 뭐 나중에 설명드릴 기관 절개든 이 성대 공기가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진짜 환자분이 종이나 이제 펜으로 이제 쓰거나 아니면 이런 보드 같은 걸로 우리가 쓰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장기간 진정됨이 이제 일어날 경우에는 이걸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현 그리고 결국 제스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오기 전에 뭐 행동이나 습관 이런 걸 또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선망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본인 성격인 경우도 있고, 그런 정보 같은 걸 주시면 당연히 의료진으로서는 이제 환자분을 진료하는 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가족들이 오셔서 면회를 할 때 실제 이제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어서 말씀을 못 하지만 꽤 많이 듣고 뭐 우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끄덕끄덕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보호자가 울면 환자가 더 이제 면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격양되기 때문에 가능한 울지는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호흡기는 처음에는 이제 구강 내 이제 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튜브를 넣게 되는데, 튜브랑 기도 사이에 이제 공간이 나면은 당연히 압력을 줄 때 그 사이로 다 바람이 빠져나가겠죠. 그 튜브 끝에 있는 풍선이 기도와 튜브의 틈을 막아줌으로써 이제 바람이 새는 걸 막는데, 이런 것이 이제 환자분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튜브에 있는 그 풍선과 그 기도 점막의 이제 접촉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계속 손상이 유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점막에 이제 부푸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삽관되어 있던 튜브를 빼게 되면 기도가 이제 좁아져 있습니다. 기도 협착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발생이 되게 되면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장기간 거치가 예상이 될 때 우리가 이 긴 튜브를 빼고 이제 목 아래에 이제 기관 절개라고 해서 짧은 튜브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내서 이제 관을 넣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튜브가 깁니다. 환자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비물이 나오면 우리가 그 흡인으로 계속 뽑아줘야 되는데, 이 분비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에 기관 절개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입안에 기관의 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이라 그러는데, 인공호흡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계환기 관련 폐렴이라고 해서 또 폐렴의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적어도 2주 이상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보통 기관 절개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삭관을 하고 한 8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유지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지 못하고 계속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 보통 기관 절개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좀 지켜보고 이상이 될 것 같으면 기관 절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법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냥 절개만 해서 했던 기관 절개는
나중에 폐가 좋아지면 인공호흡기 이탈하고 이걸 빼고 저주로 막고만 있으면 저절로 막힙니다. 아니면 이제 잘 안 막히면 이제 꼬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절로 막히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 질환이 얼만큼 회복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폐렴에 대해서 이제 회복 시간을 버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충분하게 폐가 회복하지 못해서 흉터가 많이 남고 그리고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고 또는 환자분의 근육이 약해서 직접적인 본인 호흡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관 절개한 상태를 유지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아니면 분비물이 너무 많고 기침 못할 경우에는 기관 절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흡인으로 계속 가래를 뽑아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 기침도 잘하고 폐 상태가 좋아서 산소 요구량도 적고 본인 호흡도 잘할 경우는 당연히 빼서 막으면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이제 연결을 해서 기계가 이제 호흡을 보조해 주면 우리가 당연히 사용되는 호흡 근육을 덜 쓰게 됩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의 호흡 근육이 이제 얼만큼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 절개를 갖다가 해서 계속 유지를 하냐 아니면 호흡 근육 회복이 잘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호흡기를 이탈을 하고 이제 기관 절개를 이제 막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성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시키는 이유가 환자분에게 이제 본인의 활동이랑 호흡을 유지해서 이런 근육의 손실을 좀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고 대부분의 중환자실에서는 적어도 이제 재활을 항상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활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호흡 재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하진 못하고요. 그 호흡 재활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이탈 과정 중에 만성 호흡부전 환자들한테 주로 이제 하게 되고 중환자실에서 하는 것은 구축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에게 뭐 누워서 뭐 자전거를 타거나 그 활동적인 사람에는 침상에 걸터 앉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일부 제한된 환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근육이나 이런 활동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재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호흡 재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은 2주, 3주 정도의 시간이 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들이 다 회복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 절개를 유지하고 가정용 인공호흡기라고 일반 병실에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변경을 해서 그걸 달고 이제 운동 호흡 재활을 해서 이제 이탈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먼저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에 삭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보조할 때 기도하고 이런 그 아까 삭관의 튜브 사이로 미세흡인이 일어납니다. 구강에 있는 뭐 침이든 뭐든 이런 게 이제 균과 함께 넘어가면 흡인되면서 이제 폐렴이 생길 수가 있는데 빈도는 인공호흡기를 하면 1000일 정도 사용했다 하면 2번에서 16번 뭐 그 정도 빈도 정도로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성할 수 있으면 빨리 각성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으면 떼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계속 끼다 보면 인공호흡기는 이제 압력을 주어서 이제 폐를 핍니다. 그냥 우리가 풍선 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압력이 너무 세다 보면 풍선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과도한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인공호흡기 때문에 폐 손상이 또 2차적으로 손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이 이제 그걸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중환자실에 계시면 이제 선망 같은 급성 뇌기능 장애가 오면서 평상시랑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본인 손으로 이렇게 입에 있는 관을 빼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삭관할 때 이빨이 종종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응급으로 하다 보면 입을 벌리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치아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 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인공호흡기를 계속 쓰다 보면 환자가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위궤양 같은 위장 장애가 꽤 많이 동반돼서 위장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입안에 이제 튜브가 있기 때문에 구강이 되게 굉장히 그 위생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제 간호사분들이 항상 이제 구강 내 케어를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 면회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의료진도 하겠지만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손을 꼭 씻어 주셔야 되고요. 2차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쓸 수 있으면 마스크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보호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흥분하시는 경우도 있고 격양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식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도 이제 감정을 추스려서 이제 면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는지가 이제 당연히 예후에 바뀌겠죠. 우리나라 7, 8년 전 자료긴 한데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했을 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던 환자의 한 40%가 나중에 좋지 않은 예후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폐 문제가 아니고 다른 대사적 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회복되면 이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삭관을 했다고 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삭관을 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이제 그게 얼만큼 잘 회복되냐가 이제 환자분의 예후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관 절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기관 절개하니까 많이 돌아가시더라. 이거 하면은 돌아가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관 절개는 이제 우리가 의료진들이 기관 절개를 하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뭐 개인마다 이제 개개인 의료진이 좀씩 다를 수 있겠지만 희망이 있는 경우에 더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관의 튜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기관 절개가 환자분에게 조금 더 폐를 관리하거나 할 때 좀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치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 절개를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요. 기관의 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열흘에서 2주 정도가 됐지만 이 환자가 너무나 빠르게 나빠지는 코스가 있으면 저 개인적 같은 경우에는 기관 절개를 말씀을 안 드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절개를 보통 의료진들이 말할 때는 이게 지금 환자분이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내과계 중환자실에 있는 장비나 약제는 어느 병원에 가나 다 똑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도 모두 현재 비슷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들을 믿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